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준비가 되는 건 맞습니다. 6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4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자, 이 전월세 신고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관련 기사 두 가지를 제가 더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약 3년 전쯤에 있었던 2018년 9.13 보도자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 2018년 자료까지 가져왔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경제라는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 본격 준비 나선 정부 집 팔아야 하나? 약간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봅시다.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에 임대등록 시스템 그리고 공공임대 정보 연계시킨다. 미등록 임대업자 소득 파악 가능해서 소득세 탈루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 세입자에게 이걸 전가하거나 임대주택 감소로 전월세 나는 가중될 수 있겠다. 이 기사를 보면은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약간 좀 너무 자극적이라는 거. 하지만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제가 이게 정말 이대로 제대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뒷받침하는 제가 자료를 몇 가지를 가져올게요. 판단은 여러분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도 간단히는 좀 드릴게요. 정부가 오는 6월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주택임대차 통계 시스템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이 주택임대차 통계 시스템이 RHMS고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주택임대차 관련 통계를 한 곳에 모아서 과세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 그리고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임대인에 대한 과세 압박으로 임대주택이 감소해서 전월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이 이 네 줄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걸 중심으로 임대 등록 시스템과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동안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미등록 임대주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통해서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틀어진 것 같아요. 2018년 구축된 RHMS는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와 국세청의 월세 세액 공제 정보 등을 활용해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취합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확정일자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순수 월세나 보증금이 작은 반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정보를 통합하면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만큼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주택 소유 정보와 전입신고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주택임대차 정보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소유 정보, 실제 거주 정보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임대차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작업으로. 여러분들 수작업 뭔지 아시죠? 이 하나하나 입력을 다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 이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검증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자동으로 임대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시스템 완비는 언제?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까지 낱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자, 이 기사만 보시고 나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내가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폐지가 됐고 전면 과세가 됐고요. 그걸 이제 2020년 5월 달에 신고를 하셨고 21년도에도 이제 5월 달에 작년 거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게 의무화가 됐죠. 지자체는 선택이지만. 그쵸?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업계에서는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500여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500여만 가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재산세, 종부세, 이 공시가격 급등 가지고 연일 이렇게 언론 같은 데서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좀 지난주에 매경 측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해당 기자님한테. 지금 이 공시가격 종부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주택임대소득세다. 이거는 보유세는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서 개인별로 치면은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매월 5월마다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거 제3의 보유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상위 1% 정도였어요. 한 44만 가구 정도 됐는데 올해는 77만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인가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500여만 가구가 과세 대상이 편입이 될 거예요. 500여만 가구가. 그러면 500여만 가구가 과세 대상이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매년 5월 달마다 내는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 판다. 두 번째, 올라간 세금만큼 전세나 월세에 전가한다. 각자 케이스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극단적으로 봐서 전부 다 판다, 전부 다 전가한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사회 현상에. 아주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포지션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가 임차인인데 우리 집 집주인을 봤더니 좀 뭐 그래도 내 편의를 잘 봐주네.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가시는 거고. 아니야, 이 사람은 좀 맨날 뭐든지 막 올리려고 하는데. 그럼 미리미리 뭔가 대응하셔야죠. 그렇죠? 반대로 내가 다주택자면, 1주택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500여만 가구, 요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좀 편입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비과세가 폐지가 됐죠. 앞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밀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물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실 그 전용면적 85 초과되는 거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종합소득세 이게 문제죠. 무신고 가산세 20% 들어가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것도 물어야 되고. 자, 기존에 신고한 임대인들도 정확한 소득이 노출되면서 기존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한테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세를 주지 않고 집을 비워두는 상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거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자체에 등록을 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세를 주지 않고 집을 비워두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세제 혜택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는 잦은 신고여서 일부 소액의 월세는 누락하거나 속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뜩이나 저금리인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유지하기보다는 집을 내놓거나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이거죠.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보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21년 6월이 되면 전월세 신고제가 될 거고요. 그에 앞서서 조만간 며칠 있으면 4월 달이 되죠. 이제 요거를 이제 시범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범 운영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딱 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돼서 아주 이상적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차 관련 모든 정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요게 이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부합산.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물론 공시가격 9억 넘은 고가주택, 월세로 받고 있으면 일부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올라가는 게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죠. 자, 부부합산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부부합산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하고 간주임대료가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가 다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세금이 나오는데 이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등록을 했던 미등록을 했던 세금이 나오면 피부양자 있죠.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거예요. 왜? 미등록 사업자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자는 보통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은 전환이 안 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거기에서 예외예요. 그러니까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세금이 나오면 곧바로 피부양자 전환되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해 보면은 월세 연간에 400만 원, 한 달 33만 3천 원이 넘으면은 그렇게 이제 전환되는 이슈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세금 내고 피부양자까지 전환돼서 건보료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매도한다. 에이, 못하겠다, 이제. 아니면은 임차인한테 정가를 한다. 아니면 공실로 둔다? 근데 공실로 두는 거는 좀 뭐 현실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실을 했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부 매도 나올 수 있겠죠. 외곽에 있는 것부터. 못난이부터. 그리고 이제 정가도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시세대로 받을 수 있어야지 정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현상이고, 똘똘한 한채 현상, 그리고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의 그 중심지는 인기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관건은 뭐예요? 저 6월 달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과연 잘 될 거냐? 그리고 4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한다는데 저 시범 운영은 도대체 어디를 할 거냐? 그리고 잘 될 거냐? 그래서 이게 그 4월 달 시범 운영할 때 이제 많은 그 언론사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측을 한 게 강남권부터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자, 두 번째 기사 볼게요. 자, 헤럴드 경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세요. 자, 단독 4달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에서 서울은 빠진다. 이게 이제 3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첫 번째 기사는 24일 거 기사였고요. 물론 이제 더 뒤에 나온 기사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 단독으로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못했을 수도 있죠. 제가 그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지만. 그럼 시범운영에서 서울이 빠진다고? 그럼 도대체 어디 난다는 거야? 자, 세종, 보람동, 용인의 보정동 5곳이 후보로 됐대요. 전월세 거래가 많은 서울 등 주요 지역이 빠지면서 시스템 점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다음 달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범운영 대상에서 서울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최종 5곳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는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시범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용인 보정동의 시범지역 포함이 유력해 보인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도 있고 뭔가 각 지자체에서 뭔가 신청을 받았나 봐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데가 용인 보정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죽전이에요. 죽전. 그 분당 이렇게 밑에 있는. 자, 정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온라인 신고 시스템 작동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인데 전월세 거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주요 지역이 시범 운영 대상에서 일제히 빠지면서 데이터베이스 검증과 문제점 파악, 개선 사항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올해 6월 시행이 되는 거죠. 자,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범지역 선정과 시행 방식 등을 두고 최종 운영안을 조율 중이다. 자, 시범 운영은 동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대전시 서구 월평 2동, 세종시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봉방동 등 5건으로 일단 추려졌다. 너무 이거 지역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는 기흥구 보정, 용인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대전, 세종, 충북, 충주 다 저기 충청권이잖아요. 약간 이거는 좀 대표성이 잘 되는지 좀 의심이 드는데 뭐 전라도도 빠졌지, 경상도도 빠졌지, 강원도도 빠졌지.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이 엄청 많은데 수도권에서 좀 그래요. 자, 국토부 관계자 말을 들어볼까요? 지난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신청을 받았는데 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2-3곳을 최종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 이 5곳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2-3곳은 최종 시범 운영으로 한다. 자, 이게 나오죠. 당초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3구 등 전월세 시장 규모가 큰 곳부터 운영될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 서울 내에서는 참여 의향을 밝힌 지자체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100% 이제 참여 의사 밝힌 거 위주인가 보네요. 자, 시행 방식은 내부 검토 중에 있으나 가격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아니, 시행 방식이 아직까지 내부 검토야? 6월 곧 내일 모레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일반 회사에서 사기업에서 이러면은 맞진 않지만 좀 뭐라도 크게 혼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2년 전에 회사 다닐 때 생각나는데 내일 모레 4월 1일부터 뭐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팀장님한테 보고하면 되게 많이 혼나는데. 자,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혼란 불러올 수 있지만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장기적이라는 게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든 지금 야당이든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쪽이 잡든지 간에 시행을 하든지 간에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다만 거래금액 신고 실수, 계약 취소 등을 반영한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이 필요한 만큼 시범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좀 꽤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작은데, 그쵸? 정부는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더라도 거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만큼 11월까지는 공개를 늦추게. 예,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임대 물량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는 월세 전환, 가격 상승 등의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소득 양성화, 임차인의 대항력 확대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맞아요. 이게 임대소득 양성화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과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임차인의 전입일이라든가 그런 확정일자 이런 거 다 이제 정확하게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 확대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맞아요.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아까 우리 첫 번째 기사에서도 봤지만 그 관련된 제도를 지금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수작업으로 넣는 과정에서 이런 거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 땡겨 온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일부 임대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월세로 전환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상승돼서 좀 임차인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새 건물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누구나 그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다들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임차가 나오면은 잠깐 뭐 임차로 거기 좀 살고 우리 애 학교 보낼 때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닐 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전세를 내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전세금 내가 다 받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맞죠? 그리고 월세를 내더라도 밑에 묶인 돈이 좀 적게 하라도 월세 그냥 내고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권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없어지죠, 이제. 예. 왜냐하면 비단 이 전월세 신고제뿐만 아니라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물건이 나오긴 나오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가격으로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저도 의아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작은 지역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의아했는데,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우리 메인 기사로 와서, 뉴데일리 기사로 가서,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면, 뭐 장점이 많건 단점이 많건 일단 그건 됐고, 일단은 좀, 뭐, 어떻게든 요게 좀 제대로 잘 언제가 될 거냐, 요거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럼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자료를 가져올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정부가 말하는 이 RHMS,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RHMS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RHMS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 RHMS를 저는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2018년 9.13, 9월 13일 9.13 대책에서 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정보 자료 있을 수 있지만, 뭐 제가 뭐 놓쳤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봤는데, 이게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가져왔어요. 9.13 대책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센 대책인데, 관련된 자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국토부 소관사항, 여기 나오죠.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이걸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첫 번째 기사에서 나온 RHMS가 있습니다. 자, 이 RHMS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 강의를 할 때, 야, 이거 RHMS 제대로 작동되면 정말 다주택자들 뭐 세금 내고 그런 거는 정말 제대로 잡힐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을 따지고 투자할 때 하실 거면 하시고, 그게 부담되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볼까요? RHMS를 통한 임대소득 추정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 반응이 좀 느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이게 보면은 RHMS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추정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당 소유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건축물 대장 그리고 재산세 대장으로 파악을 합니다. 자,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주택 A, B, C, D 이렇게 네 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네 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과 재산세 대장을 통해서 이거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A가 자가주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서 자가주택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소유자가 뭐 있는데, 일단 A라는 거는 알 수 있고, 자, B 임대, C 공실, 그리고 D 임대인데, 이 B와 D가 임대가 되고 있다. 이거는 공부,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 그 공부상 자료를 통해서 임대소득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가 되어 있거나, 월세세 공제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있다 그러면은 A, B, C, D 중에서 B하고 D는 등록임대주택이니까 임대주택으로 파악을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자료가 없다, 공부상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임대소득을 그냥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추정하는 자료가 뭐다, 근거가 뭐다 그러면은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하고 한국감정원, 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이죠. 거기에 있는 시세 자료를 통해서 그냥 추정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B, D는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 C가 파악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공실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공실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럴싸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제대로 작동만 하면 그냥 다 끝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1번 개인 소유 주택,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추출해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기준으로 모집단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임대 중인 주택은 추계 대상 파악을 위해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은 일단 제외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이 네 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가주택, 그 중에 하나가 공실이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잖아요. 깔끔히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자를 보면 되는 거고, 공실은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기 사용량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B하고 D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자료가 있으면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집계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 때리는 거고, 이제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 전월세금을 추정해서 집계하겠다. 한국감정원의 주택유형, 지역규모별 단위면적당 전세금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추정해가지고 과세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 소유자가 저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소설을 쓰는 겁니다. 뭐 정부에서 3천에 50으로 과세를 해요. 근데 실제 나는 3천에 40으로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3천에 40인데 왜 3천에 50으로 세금 매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신고하겠죠. 그러면 이제 알았어 하고 되겠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데이터 내용만 보면. 자, 그런데 이 RHMS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굉장히 잘만 작동이 되면 체계적으로 잘 되고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데, 자, 과연 이게 잘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에 관련된 기사가 또 있어요. 또 가져왔죠. 자, 이것도 단독이에요. 임대소득 정밀 검증한다더니 범부처 만든 RHMS는 허풍인 거냐? 이게 언제 거냐면 서울경제에서 있는 거고요. 2020년 7월 거, 그러니까 작년 7월 거 기사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이거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간단히만 볼게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소득과 계약 정보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정보차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정보 홍보가 가능하도록 으름장을 놓았는데, RHMS가 여전히 시험 운영 단계로 개별 임대소득 정보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서 정책 불신감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 계획은 거창했던 RHMS.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자, RHMS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구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니까 2017년 10월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3년가량 지난 현재까지 시험 운영 단계다. RHMS는 국토부의 임대등록 시스템,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정부는 부처별 정보를 종합하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민간 임대차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 통합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게다가 어떤 일개 회사도 아니고 정부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요. 국토부의 건축물 대장과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을 살펴보면 자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임대 물량인지 확인 가능하다는 거고, 공실, 빈집이면은 전기 사용량 조사를 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2018년 3월 시행되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일부 부처의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합쳐가지고 다 이제 완벽하게 돌려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 부처 자료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걸 맞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계학에서 이 약간 쓰는 용어가 있는데,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있어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확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완전하지 않은 거다. 그럼 그거 집어넣어봤자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민간 임대차 사업에서는 정보 말을 듣지 않고 미등록 사업자로 남는 게 더 유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가 특히 등록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180도 정책을 뒤집으니까 불만이 더 커지고 있죠.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RHMS를 통해서 정보가 추적된다는 말에 임대사업자들이 상당수 동의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재 분위기를 보면 차라리 등록하지 않고 임대료라도 시세대로 받을 걸 그랬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법제화되면 앞으로 파급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 기사는 이제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부가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등록 사업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핵심 정보는 결국 법규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의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나왔던 자진 신고를 통한 수작업 요거인 거죠. 그래서 약간 현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RHM에서 추정 능력에 대해서 긴장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다. 저도 그랬었고요.
자,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이게 뚜렷한 성과가 없고 없으니까 RHMS를 임대사업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수단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죠. 현재는 임대차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 2021년 3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할지 지금 이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메인 기사는 요거였고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준비 나선 정부 집 팔아야 되나? 글쎄, 좀 약간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아까 전월세 신고제 15운영이 5군데였는데 한 2~3군데 할 것 같다. 수도권에서는 기흥구 보정동이 유일하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15운영이 너무 작은 상태에서 6월달 전월세 신고제도 약간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2017년 10월부터 구축을 하고 2018년 9.13 때 나왔던 RHMS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위주로 전달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포지션이 다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는 한번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무료 기사를 3개를 가져왔고 2018년 9.13 관련된 자료도 가져온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분들이 모두 보시는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저는 부동산 세금 관련된 내용만 좀 가급적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좀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로 제 개인적인 생각 등은 좀 멤버십 영상과 제 정규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나는 요것만 듣고 내가 의사결정하신 분들은 이게 편하실 거고요. 이제 좀 거기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하기 싫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좀 더 그런 의견을 듣고 싶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별도 추가 어떤 행동, 저는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거를 가만히 있는데 다 떠먹여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제가 블로그 그래도 썼지만 모든 현상에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결과 현상에는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비록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지난 20대, 30대를 좀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이거 억울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뭐 이렇게 됐고 했으니까 내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용들을 보시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뭔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뭔가 불쾌하실 수 있고 1주택자 입장에서도 뭔가 불쾌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지 우리가 이제 불만 불평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 한번 감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좀 기사 분석이 좀 워낙 많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가급적이면 30분 이내로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두루두루 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한 5분 정도만 남아서 뒤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시는데 제 채널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은 4월부터 우리 명사초청 특강이 좀 약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법 정규 과정은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접수 받고 있으니까 4월 한 달간 저와 함께 으쌰으쌰 한번 같이 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식사 혹시 안 하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 식사 잘 하셨다면 남은 오후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